어머님,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옷장 깊숙한 곳,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5만 원 건 다발이 고무줄에 묶여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충 세워봐도 1,000만 원은 좋긴 넘어 보였죠. 70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시어머니가 새벽마다 몰래 나가셔서 이 돈을 어디서 벌어오시는 걸까요? 밤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렀고 외출하시던 그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산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벽엔 낯선 택시에서 아이콜 냄새를 풍기며 내리셨고 또 어느 날은 얼굴이 10%에 멍든 채 상처 입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는 아무래도 아니라며 웃으셨죠. 그 미소가 너무 서글퍼서 저는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종로 유흥과 뒷골목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들 틈에 섞여 있었고 그들에게 무언가가 든 하얀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희를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신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설령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낼지라도 이제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대체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꼭꼭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올해 5살이 되었어요. 이 나이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아니, 어쩌면 평범하지 않은 며느리죠. 남편을 3년 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19살 된 아들 민호와 이른이 대신 시어머니와 함께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막막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민호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평생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라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남편 생전에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느라 우리 셋이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딸처럼 챙겨주시며 수진아 우리가 같이 잘 헤쳐나가자라고 다독여 주셨죠. 그런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긴 건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그날도 연희대처럼 저녁 9시가 되자 편의점으로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시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외투를 꺼내 입으시는 겁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이 시간에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좀 걷고 올게. 일은 평생 저녁 9시면 뉴스를 보시고 10시 전에는 꼭 주무시던 분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게 일과였죠. 그런 분이 밤 10시에 산책을 나가신다니 뭔가 이상했지만 그땐 그냥 넘겼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늦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시고는 서둘러 나가셨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 새벽, 제가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늘 그 시간이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을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이불을 뒤집었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깊은 잠에 빠져 계신 듯 했죠. 처음엔 어제 늦게 주무시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외출하시고 새벽 5시쯤 돌아오시는 패턴이 생긴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침에 민호가 할머니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아침에도 안 일어나시고 그러게 밤에 산책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민호의 얼굴에 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평소에 예민한 감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외출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요즘 매일 밤에 나가시는데
혹시 어디 불편하신더라도 있으세요?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외투 단추를 채우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죠.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잘 안 와. 걷다 보면 피곤해져서 잠이 잘 오더라고.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엔 뭐든 털어놓고 이야기하시던 분이 이렇게 벽을 치시는 게 낯설었어요. 2주일째 되돌 날 더욱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돌아오신 시어머니를 우연히 현관에서 마주쳤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늙어 보이셨죠. 게다가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독한 술 냄새 같기도 하고 소독약 같기도 한 묘한 냄새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시어머니는 제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시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는데 깜짝 놀라며 팔을 빼시는 거예요. 마치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나 시어머니가 잠시 멈춰서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민호한테도 내 어머님 무슨 그냥 부탁이야.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얘기할게. 지금은 그냥 모른 척 해줘. 그 말씀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원칙과 규율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이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던 분이 왜 이렇게 수상한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매일 밤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비밀로 하려 하시는 걸까요? 며칠 뒤 민호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에이, 엄마 할머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에이, 어제 새벽에 배달 끝나고 집에 오는데 할머니가 택시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새벽 4시가 넘었는데 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산책이라고 하셨는데 택시를 타고 오셨다니 도대체 얼마나 먼 곳까지 가신 걸까요? 민호야, 일단은 할머니가 모른 척하라고 하셨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닌지, 혹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계신 건 아닌지 확인해야겠다고요. 남편이 떠난 뒤 저를 침달처럼 아껴주신 시어머니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10시가 되자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검은색 점파에 모자까지 깊숙이 눌러 쓰시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피하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애써 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야간 외출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는 건 이미 확실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진실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창밖으로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쉽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어요.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공포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야간 외출이 시작된 지 3주째 됐던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고 돌아와 막 씻고 나왔는데 식탁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죠. 수진아, 거기 생활비 넣어뒀다. 이번 달 장도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 평소처럼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겠거니 생각하며 봉투를 열었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만 원 거니
10장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50만 원이나 되는데 시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찌개를 젓고 계셨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모글이 논란이 그동안 너무 조금 졌나 싶어서 좀 많이 넣었어. 민호 옷도 좀 사주고 너도 필요한 거 있으면 사. 빚을 갚으며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런 큰 돈을 주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한 달 내내 밤을 새워 일해도 200만 원 남짓인데 일주일 생활비로 50만 원이라네요. 어머님, 이 돈이 어디서 그냥 있던 돈이야.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찌개 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오시며 화제를 돌리려 하셨죠. 벗어 밥 먹어 피곤할 텐데 먹고 좀 자.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서 돈을 빌리신 건 아니죠? 사채라도 쓰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죠. 수진아, 내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사람으로 보이니 70평생 남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살았는데 그럼 이 돈이 됐어. 더 묻지 마. 깨끗한 돈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날 이후로도 매주 토요일마다 식탁 위에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항상 50만 원씩이었어요. 한 달이면 200만 원. 제가 편의점에서 보는 돈과 맞먹는 금액이었죠. 민호도 이상하게 여겼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용돈 준다고 10만 원이나 주셨어요. 받아도 되는 거예요? 민호의 손에 들린 돈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민호한테도 따로 용돈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가신 틈을 타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기로 한 거예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불안감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안은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옷장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옷장 아래쪽에 검은색 비닐 봉지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5만 원권 다발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1000만 원이 넘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겁니다. 저는 황급히 옷장을 닫고 방을 나왔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수진아 집에 있었구나.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시며 평온하게 인사하셨지만 저는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네 어머님. 병원은 어떠셨어요? 괜찮아. 별일 없대.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면서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검은 봉지 속 현금 다발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호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니? 돈도 그렇고 민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렸서부터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라 할머니를 각별히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상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닌데 엄마 할머니가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거 아닐까요? 민호의 말에 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침착한 척 해야 했어요.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섣불리 행동하면 안 돼. 하지만 속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누군가의 협박을 받고 계신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와 민호를 거실로 불러 앉히셨어요.
탁자 위에는 또 하얀 봉투 2개가 놓여 있었죠. 수진아, 민호야, 이거 받아. 어머님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받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주는 건 거절하지 마. 이게 내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사셨던 분이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시다니 뭔가 큰일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할머니 민호가 걱정스럽게 시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도 나가야 해. 늦지 않게 들어올게. 10시가 되자 어김없이 검은 점퍼를 입고 나가시는 시어머니. 그 뒷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와 민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심상치 않아요. 할머니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에 휘말려 계신지,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돈이 주는 무게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깨끗한 돈이라고 하셨지만 도대체 무엇이 깨끗한 돈일까요? 70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큰 돈을 만질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창밖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향하는 그곳도 이렇게 어두운 곳일까요?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뭐가 됐든 시어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뒤 저희 모자를 끝까지 품어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제가 갚아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5월의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고 돌아와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민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팔이 왜 이래요? 잠이 확 깼습니다. 서둘러 거실로 나가보니 민호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급하게 소매를 내리려 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도 똑똑히 봤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왼쪽 팔뚝에 10월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마치 누군가가 세게 잡았다 놓은 것처럼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어요. 손목 부분에는 긁인 상처도 있었는데 빨갛게 부어 올라 있었죠. 어머님,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리 하셨지만 그 웃음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어요. 아이고, 별거 아니야. 어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런 거야. 나이 먹으니까 자꾸 발이 안 보이네. 하지만 그 상처는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현장에서 일할 때 여러 상처를 봐왔지만 이건 분명히 달랐어요. 누군가에게 붙잡혔거나 맞은 자국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계단에서 넘어지면 이런 멍이 들지 않아요. 누가 할머니를 때렸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온순한 아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왜 쓸데없는 상상을 하니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는 순간 살짝 얼굴을 찡그리시는 걸 봤어요. 다른 곳도 다치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는데 시어머니가 황급히 전화를 집어들기 전에 저는 화면에 떠오른 내용을 얼핏 봤어요. 오늘 밤 조심하세요. 어제처럼 되지 않으려면 시어머니는 재빨리 전화를 들어 메시지를 확인하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전화를 꼭 쥐고 계셨죠. 어머님, 무슨 메시지?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셨어요. 평생 목소리를 높이신 적 없던 분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다니 저와 민호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도 놀라신 듯 심호흡을 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요즘 좀 예민해서 너희가 걱정할 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산시 삼도들 산녀서 저와 민호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누군가한테 협박받고 있는 거 아닐까요? 민호의 말이 제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입을 열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며칠 뒤 새벽, 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가 서는 걸 봤는데 거기서 내리는 사람이 시어머니였어요. 새벽 4시 반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있는 줄 모르고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술을 입에 대신 적이 없는 분인데 움직임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았거든요. 게다가 가까이 다가가자 옷에서 알코올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돌아보셨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새아가 벌써 왔니?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옷깃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입술 끝에 살짝 피가 맺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님 입술의 피가 시어머니는 황급히 손등으로 입술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씀하셨죠. 아, 이거 택시에서 내리다가 입술을 깨물었나 봐.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깨문 상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시어머니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따라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캐무로 해야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뜻을 존중해서 모른 척 해야 할지.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여러 번 확인하시고 창문도 꼼꼼히 잠그셨어요. 낮에도 커튼을 모두 침체 집안을 어둡게 만들어 놓으셨죠. 가장 이상한 건 전화벨 소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시며 발신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모르는 번호면 절대 받지 않으셨고 문자가 와도 확인하는데 한참을 망설이셨죠. 어머님, 요즘 누구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화를 무서워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조심하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는 사람이 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질까요? 왜 전화벨 소리에 그렇게 놀랄까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잠시 마트에 다녀오신다고 나가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또 다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거든요. 책상 위에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매일 밤 10시, 그리고 조심 위험 못 가면. 큰일 같은 단어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어제 날짜 옆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어제처럼 되면 안 돼. 참아야 해. 가족들한테 들키면 안 돼.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겪고 계신 걸까요? 누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첩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셨는데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새아가 안 자고 있었니? 아, 내 물 마시러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장바구니에서 반창고와 소독약을 꺼내시는 게 보였어요. 또 다치신 곳이 있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10시에 나가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일은 끝나 일은 끝난 밤이다.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와 민호를 지켜주신 시어머니가 지금 누군가에게 고통받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민호도 눈치챘는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할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할머니 걱정에 울고 있는 모습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래. 더는 못 참겠다. 내일은 꼭 알아내자. 할머니가 어디로 가시는지, 무슨 일을 겪고 계신지, 창밖으로 시어머니가 타신 택시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시어머니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 해도 말이죠.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민호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현관으로 가시는 걸 봤어요. 인터폰으로 확인하시더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시다가 문을 여셨죠.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되어 있으면서도 체념한 듯한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문 밖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회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다른 한 명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얼핏 보기엔 보험회사 직원이나 은행원처럼 보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들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고 표정도 딱딱했습니다. 김영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회색 정장의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댓말을 쓰긴 했지만 어투에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가려다가 시어머니가 손짓으로 말려 하시는 걸 봤어요. 그냥 있으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부엌에서도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대로 하셔야죠. 어제 일은 정말 곤란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신 걸까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아시죠? 남색 정장의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위협하는 듯한 어조회에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들은 5분도 채 있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면서 회색 정장의 남자가 돌아보며 말했죠. 오늘 밤도 잊지 마세요. 10시 정각.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누구셨어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하셨지만 그 미소가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아, 그냥 옛날 친구들이야. 오랜만에 얼굴 보러 왔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런 긴장감이 흐를 리 없죠. 게다가 약속, 문제, 오늘 밤 10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없어. 아무 일도 없다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놀라신 듯 손으로 입을 가리셨어요. 미안해, 수진아. 요즘 내가 좀 예민해서 걱정하지 마. 정말 아무 일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저녁, 저는 편의점으로 출근하기 전에 잠시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우유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우리 집 골목 입구에서 낯익은 사람들을 봤어요. 바로 그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승용차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며 뭔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골목을 걸어 나오시는 게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검은색 점퍼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계셨죠. 남자들은 담배를 버리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봉투, 돈이 든 봉투였죠. 회색 정장의 남자가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뭐라고 말했는데 거리가 있어서 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남자들은 봉투를 받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시어머니가 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신 걸까요? 협박당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무슨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신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출근해야 했지만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민호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민호야,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할머니 찾아왔어. 할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돈 봉투를 줬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럼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를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또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남자들이 차로 데리러 왔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할머니를 데려갔다고? 네, 검은색 차였어요. 할머니가 스스로 차에 타시긴 했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편의점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찾아다닐 수도 없었고요. 민호야, 할머니 오시면 바로 연락해.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라는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5시간 넘어서야 민호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데모 옷이 찢어져 있고 또 다치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장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양의를 구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계셨고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괜찮다고만.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좀 뵐 수 있을까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른쪽 뺨이 살짝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아, 제발 묻지 마. 나도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사셨던 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제 맘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함께 해결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너희들은 몰라야 해.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다시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와 민호는 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알아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위험회처에 있든 더 이상 단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심을 드시고 나서 옷을 갈아입으시더니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평상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수진아, 나 병원에 좀 다녀올게. 정기 검진 받으러.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은 저를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 어느 병원 가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그냥 동네 내 과야. 시어머니는 서둘러 현관을 나서셨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동네 내 과는 반대 방향인데 시어머니는 큰 길 쪽으로 향하고 계셨죠. 의심스러운 마음에 저도 모자를 쓰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제 책감이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확인해야 했어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죠. 3호선을 타고 내 정거장을 가신 뒤 내리셨습니다. 종로였어요. 병원이 많은 곳이긴 하지만 굳이 동네 병원을 두고 여기까지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여기서 나와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 골목은 제가 알기로는 유흥업소들이 밀집한 지역이었거든요. 낮 시간이라 내용 사인은 꺼져 있었지만 간판들을 보니 분명했습니다. 노래방, 룸살롱, 단란주점. 그런 간판들이 즐기한 거리였어요. 도대체 시어머니가 왜 이런 곳에 오신 걸까요? 시어머니는 어느 건물 앞에서 멈춰 서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근처 가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시어머니는 그 건물로 들어가셨습니다. 간판을 보니 황금 노래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건물에서 나오셨는데 함께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죠. 그 여성이 시어머니 어깨를 토닥이며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런 곳에 가신 걸까요? 혹시 정말로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병원에 가지도 않으셨으면서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한 분이었죠. 아이고, 수진 씨. 요즘 시어머니 문 좀 어떠세요? 네. 뭐가 어떠다는 말씀이세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니, 그게 우리 남편이 택시 기사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종로 쪽에서 시어머니를 태웠다는데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혼자 계시더래요. 그것도 그런 유흥가 쪽에서 제 얼굴이 화근거렸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조카가 그쪽에서 일하는데 시어머니를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이상한 곳 드나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옆지로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그게 친구분이 그쪽에 사셔서 가끔 만나러 가신대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의가 실추되는 것도 견딜 수 없었지만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두려웠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배달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할머니를 봤어요. 어디서? 종로 뒷골목이요. 배달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할머니가 어떤 술집 같은 곳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것도 잘못 여자들이랑 같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확인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또 외출 준비를 하실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언니. 병원 가신다고 하셨는데 종로 유흥가에 가셨더라고요. 민호도 봤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내일에 간섭하지 마. 내가 뭐라든 너희랑 무슨 상관이야. 평생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저도 민호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밤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냐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에서 문을 잠가버리셨어요. 저와 민호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화를 내신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로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건 아니겠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차마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결국 외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고요. 다음 날 아침까지도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식사하셔야죠.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민호와 함께 문을 두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나오지 않으셨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눈이 통통 부어 있었어요. 밤새 오신 것 같았죠. 어머님, 수진아. 민호야, 미안하다. 어제는 내가 너무 했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나뿐이라는 거 아니야.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다 끝날 거야. 무엇이 끝난다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강마른 어깨가 제품에 안겨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어머니 혼자 짊어지고 계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설령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라 해도 말이죠.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3시가 조금 넘었을까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깊이 잠들어 있었겠죠. 그런데 3시 반쯤 민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할머니가. 민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어? 피를 흘리면서 들어오셨어요. 코피가 멈추지 않아요. 저는 점장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택시를 잡았었습니다. 빗길이라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어요. 택시 안에서 온갖 상상을 하며 불안에 떨어집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민호가 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코를 막고 있었는데 수건은 이미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어머님,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힘없이 손을 흔드셨어요. 괜찮아. 그냥 코피가 좀 난 것뿐이야. 하지만 가까이서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코피뿐만이 아니었어요.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셔야 해요. 당장 119에 전화할게요. 제가 전화기를 들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으셨어요. 그 손에 힘이 없어서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 돼, 병원은 안 돼. 그냥 집에서 쉬면 돼. 어머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누가 어머님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습니다. 민호가 새 수건을 가져와 코를 다시 막아드렸어요. 다행히 코피는 조금씩 멎어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누가 할머니를 때렸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순한 아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보니 시어머니도 놀라신 듯 했어요. 아무도 안 때렸어. 그냥 넘어진 거야.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내내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얼음 찜질을 해드리고 상처에 연고를 발라드렸죠. 시어머니는 계속 괜찮다고 하셨지만 움직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온몸이 다 아프신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시어머니는 겨우 잠이 드셨습니다. 저와 민호는 거실에 앉아 망연자실했어요. 엄마, 이제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토록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어요. 아침 9시 이른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한 걸까 싶어 받았는데, 여보세요? 김영숙 시댁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서울 종로 경찰서입니다. 김영숙 씨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경찰서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신지 직접 서해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씨가 오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창백한 얼굴로 전화기를 빼앗으시더니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김영숙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들으시며 점점 얼굴이 굳어가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 수 없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서 계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민호를 번갈아 보시면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민호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절대 아무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제발. 시어머니가 거의 울부짖듯이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절박해서 저도 민호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게. 너희는 그냥 모르는 척 해줘. 부탁이야. 시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정도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할머니를 따라가야 해요. 혼자 보내면 안 돼요. 민호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혼자 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오후 2시 시어머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외출하셨습니다. 뭉든 얼굴을 화장으로 가리려 하셨지만 여전히 상처가 보였어요. 현관을 나서시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셨죠.
아무한테도 말하지만 특히 경찰한테는 더더욱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따라가자. 멀리서라도 지켜봐야 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뒤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종로 경찰서로 향하셨어요. 우리도 다른 택시를 타고 뒤를 따랐죠. 경찰서 앞에서 내린 시어머니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와 민호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엄마, 할머니가 정말로 큰일에 휘말리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해요.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에 연루되었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시어머니가 경찰서에서 나오셨습니다. 들어가실 때보다 훨씬 더 지쳐보셨어요. 비틀거리며 걸으시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녁도 드시지 않고 방에만 계셨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시어머니가 밤에 어디로 가시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요. 더 이상 시어머니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시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신다 해도 가족이라면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떠난 후 시어머니가 저희를 지켜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의점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볼 수 없었어요. 9시가 되자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외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운동화 그리고 작은 가방을 메셨죠. 수진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내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고 5분쯤 지나자 저도 조용히 뒤를 따라했어요.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으셨어요. 저도 급히 뒤따라오는 택시를 탔습니다. 앞 택시 따라가 주세요. 조금 떨어져서요.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다행히 별다른 질문 없이 따라가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탄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도시의 불빛이 점점 줄어들고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택시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저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갔어요. 건물에 가까이 가자 입구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은빛 요양원이라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곳에 오신 걸까요? 혹시 아픈 친구라도 계신 건가 싶었지만 이 시간에 면회가 가능할 리 없었죠. 시어머니는 건물 옆쪽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어요. 복도를 따라가자 탈의실이 나왔는데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물하면서 뭔가를 꺼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분홍색 간병인 유니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을 갈아입으시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간병인이 샀다니 유니폼을 입은 시어머니는 복도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조용히 따라갔어요. 3층은 치매 병동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와 간간이 터지는 고함 소리가 의신연스러웠죠. 유리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병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복도 끝 화장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병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싫어. 까지마.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치매 환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아들은 곧 올 거예요. 하지만 환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급기야 퍽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달려가려는 순간 다른 간병인이 뛰어들어갔어요. 김영숙 선생님, 또 맞으셨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몸에 그 많은 멍과 상처들이 모두 치매 환자들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었다는 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잃은 살 노인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밤새 저는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쉴 새 없이 병실을 돌아다니셨어요. 소리 지르는 환자를 달리고 배회하는 환자를 침대로 인도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약을 먹이고 새벽 2시쯤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도둑이야, 내 돈 돌려줘. 할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프셨겠지만 오히려 할아버지를 진정시키려 애쓰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돈 찾아드릴게요. 같이 방에 가서 찾아봐요. 그때 복도 끝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뛰어왔습니다. 바로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김영숙 선생님, 또 최씨 할아버지가 난동 부리네요. 그들은 요양원 관리자들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수상한 남자들의 정체, 돈 봉투의 비밀, 새벽 기가의 이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돌보지 못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요양원 야간 근무는 어떻게 했겠어요? 월급 600만 원으로도 간병인 구하기 힘든데 선생님처럼 성실한 분이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600만 원. 그 많은 돈의 출처가 이곳이었습니다. 70살 노인이 밤마다 치매 환자들에게 맞아가며 번 피는 물나는 돈이었어요. 새벽 4시 쉬는 시간에 시어머니는 휴게실에서 김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엉든 얼굴로 조용히 김밥을 씹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돌아보셨어요. 김밥이 목에 걸리셨는지 기침을 하셨습니다. 세아가, 내가 왜 여기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제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너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단다. 저희가 힘든 게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2손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난 괜찮아. 정말로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누군가의 부모님이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제야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 중 한 분이 밤에 요양원을 빠져나갔다가 실종 신고가 되었고 시어머니가 그 분을 찾아 헤매다 새벽에 발견해서 다려왔던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환자분이 흥분해서 시어머니를 때렸던 거고요. 어머님 그만두세요. 이제 그만. 안 돼. 적어도 너희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해야 해. 민호도 취직해야 하고 너도 편의점 일만으로는 힘들잖아. 시어머니의 말씀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70의 나이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가면서도 오직 가족을 위해 이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새벽 5시 근무를 마친 시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수진아, 오늘 본 건 민호한테는 비밀로 해줘. 그 아이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는 숨기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의논하고 함께 헤쳐나가야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민호가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아마 우리를 기다리다 지쳤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민호를 보시면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얘가 얼마나 걱정했을까. 저는 민호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민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왜 이렇게 늦게? 그때 민호가 시어머니의 간병인 유니폼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분홍색 유니폼은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고 이름표에는 김영숙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할머니, 이게 시어머니는 소파에 힘없이 앉으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민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그동안 요양원에서 야간 간병인으로 일하고 계셨어. 민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간병인이요? 할머니가 왜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너희한테 거짓말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시어머니는 천천히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어요. 제 남편이 떠난 후 면을 잃은 저 혼자 가족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손자인 민호가 대학을 포기하고 배달 일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나의 이름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 빚을 갚아야 하니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 우연히 요양원에서 야간 간병인을 구한다는 걸 알게 됐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시임의 어르신들은 밤에 더 예민하시거든. 때리고 물고 밝히고 첫날 밤은 정말 도망치고 싶었단다. 민호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일을 왜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수진이는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고 너는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그런 너희를 보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숨을 고르셨어요. 그래서 숨긴 거야. 너희가 알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 70살 노인이 무슨 야간 간병이냐고 하겠지. 그리고 너희가 미안해 할까봐. 할머니 때문에 더 부담 느낄까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꼭 안으며 흔을 깼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그런 마음이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의심하고 나쁜 일에 연루되신 줄 알고. 아니야,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민호도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할머니,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할머니는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시어머니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우리 민호가 언제 이렇게 컸니? 할머니 걱정해주고 고맙다. 얘야, 우리 셋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이 힘들기만 한 건 아니야. 치매 어르신들도 가끔은 맑은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거든. 그때 고맙다, 수고한다 하시면 정말 보람 있어.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거기엔 어르신들의 사진과 메모가 빼고 키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잘못을 때 교사셨대. 가끔 제자들 이름을 부르시는데 내가 대답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셔. 이 할아버지는 6호 참전 용사시고 다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들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너희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났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남편, 제 시아버지를 언급하셨습니다. 영감도 마지막에 치매가 오셨잖아. 그때 내가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 일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빚을 갚는 기분이야.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고생하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며 느끼는 보람.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었던 거죠.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어머님을 오해하고 정말 죄송해요. 수진아, 우리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오히려 내가 고마워. 우리 아들 없이도 이 집을 꿋꿋이 지켜줘서 민호가 갑자기 일어나다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를 3잔 들고 왔어요. 할머니 엄마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민호를 대견하다는 듯 바라보셨어요. 그래, 우리 민호 말이 맞아.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일하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하고 싶어. 민호가 취직할 때까지만. 그리고 너도 편의점 말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어머님 저희도 같이 노력할게요. 더 열심히 일해서 하루빨리 어머님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그날 아침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는 유난히 구수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참 요양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제가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다들 내가 그만둘까봐 걱정하더라. 나처럼 성실한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특히 밤에는 더 그렇대. 할머니가 최고죠. 민호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비록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시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와 민호는 더욱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가족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밤 요양원으로 출근하셨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날 있었던 일들을 우리와 나누시며 웃기도 하고 때론 씁쓸해야도 하셨죠. 토요일 저녁 민호가 갑자기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놀람별 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셨어요. 갑자기 왜? 힘든 일인데 알아요? 그래도 할머니 혼자 하시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주말엔 배달 일도 일찍 끝나니까 같이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안 돼. 젊은 내가 그런 일을 왜 해? 할머니 혼자서도 충분해.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고집스러운 표정이 돌아가신 남편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시는지 저도 알고 싶어요. 저도 민호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민호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도 편의점 쉬는 날엔 같이 가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게 보였어요. 정말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날 밤 우리 셋은 함께 은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읽어주셨어요. 애오 지으신 어르신들은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으니까 갑작스러운 행동은 하면 안 돼. 그리고 화를 내시더라도 절대 같이 화내면 안 되고 요양원에 도착하자 관리자분들이 놀람별 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이분들은 우리 가족이에요. 오늘부터 주말엔 같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회색 정장의 관리자. 이제는 그가 박 원장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면은 임과 손자분이시군요. 김 선생님이 맨날 자랑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우리 자랑을 하고 다니셨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우리도 간병보조 조기를 입었어요. 민호는 처음 입어보는 유니폼이 어색한지 계속 매만지고 있었죠. 할머니,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일단 따라다니면서 지켜봐. 어르신들이 나선 사람을 경계하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다가가야 해. 3층 치매 병동으로 올라가자 복도에서 한 할머니가 배회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영수가 우리 영숙이 왔구나. 내 엄마 오늘은 잘 주무셨어요? 그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딸로 착각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드렸어요. 엄마 오늘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도 같이 왔어요. 박 할머니는 우리를 보시다니 기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손자가 이렇게 컸구나. 잘생겼네. 민호가 어리둥절해하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속삭이셨어요. 그냥 맞춰드려.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게 최선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밝게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날 밤 저희는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간병일을 도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어요. 어르신들을 화장실로 모시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 한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집에 가야 한다며 현관문을 두드리셨어요. 우리 마누라가 기다려 저녁 켜놓고 기다린다고 시어머니는 지치지 않고 할아버지를 달래셨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모실게요. 일단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신기하게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르신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으셨어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였겠죠. 새벽 2시쯤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 모였습니다. 민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매일 밤 하시다니 시어머니는 피곤한 와중에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음엔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이 어르신들도 누군가의 부모님이시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때 복도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도둑이야, 내 돈 다 훔쳐갔어. 우리가 달려가 보니 그 할머니는 이불을 다 뒤집어 엎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시어머니의 발을 세게 잡으셨어요. 너야, 내가 훔쳐갔지. 민호가 놀라서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민호를 제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히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같이 찾아봐요. 분명 어디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할머니와 함께 침대 밑을 뒤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지갑을 꺼내 보이셨어요. 할머니 여기 있네요.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아이고 다행이다. 고마워 아가씨.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어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돌보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일이었죠. 새벽 근무가 끝나갈 무렵 병실을 돌던 저는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오시는 걸 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오세요? 할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딸이 곧 오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잠이 드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왜 이래 보람을 느끼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아침 5시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 원장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같이 가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오토바이 면허 딴 김에 할머니 출퇴근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든든한 어른이 됐구나. 저도 덧붙였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주말은 특별해졌습니다. 함께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우리가 함께 일하니 시어머니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서로 교대로 쉴 수 있었고 힘든 일은 민호가 맡아서 했죠. 어르신들도 영숙이네 가족을 더 좋아해 주셨고요. 어느 날 박 할머니가 저희를 보시면 말씀하셨어요. 영숙이가 복이 많네.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야말로 시어머니 같은 분을 가족으로 모신 게 얼마나 큰 복이인지 새삼께 달았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날.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의 삶도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은핀 요양원에서 연례 행사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들뜬 표정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한 한복을 꺼내 입으셨죠. 어머님 오늘 참 고우세요. 시어머니는 속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에이, 무슨 그냥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민호도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 입었습니다. 20살이 된 민호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배달리는 그만두고 요양원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하고 있었죠. 야간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후로 민호의 눈빛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오늘 주인공이시잖아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강당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족들, 직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우리가 들어서자 박 원장님이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아, 우리 영숙 선생님 가족, 오늘의 주인공들이 오셨네요. 강당 앞쪽에는 2023년 최우수 가족 간병팀 표창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일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상이 되어 돌아온 거였죠. 행사가 시작되고 박 원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표창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과 그 가족분들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시어머니는 수주분들 고개를 숙이셨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부터 우리 요양원의 야간 간병인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을 대하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말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를 의심했던 날들, 진실을 알고 울었던 새벽 함께 일하기 시작한 첫날. 더욱 놀라운 것은 석 달 전부터는 며는 이민수진 씨와 손자 민호 씨도 함께 참여하여 진정한 가족 간병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울었습니다. 저도 석 달 전에 편의점을 그만두고 요양원 정직원이 되었어요. 주간 근무를 하면서 간병 자격증도 취득했죠. 이제는 시어머니와 교대로 일하며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진행되고 우리 가족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박 원장님이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셨어요. 김영숙 선생님 가족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어르신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간병의 정신이 아닐까요? 박수 소리 속에서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숨겼던 일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이수진이와 손자 민호가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상은 우리 가족 모두의 것입니다. 강당이 또 다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3층 치매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영숙이 왔네. 우리 딸 박할머니가 시어머니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할머니의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영숙 어르신 오늘 상 받으신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고, 이 집 가족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었구먼.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군거림은 없었어요. 오히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들이 우리를 따라다녔죠. 시어머니는 겸연쩍어 하시면서도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내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면 우리 요양원에서 정식으로 일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놀람별적으로 민호를 바라보셨어요. 정말 젊은 내가 이런 일을 할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실습하면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민호를 좋아하시고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장한 어른이 됐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럽게 떠난 남편. 그가 남기고 간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이제는 그 아픔도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민호도 저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하늘에서도 우리를 지켜보며 대견해하고 있겠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도 옆에서 돕고 민호도 상을 차렸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일게요. 어머님 레시피대로요. 그래, 우리 수진이가 이제는 나보다 더 잘 끓여. 평범한 아침 식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 일정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오늘은 박할머니 생신이에요.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해가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민호가 케이크 사와라.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로 이렇게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비밀도 오해도 없어요. 그저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가족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야. 이 나이에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민호가 밝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할머니, 전 이제 알아요. 진짜 강한 게 뭔지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서로가 있기에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현면을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함께 성장하며 의미 있는 일을 나누는 것. 우리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